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한재난 구호센터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매주 이 시간에 나타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죠. 항상 웃고 있지만 어딘가 닫혀있는 표정의 구조요원.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새벽이었는데 검은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눈 마주침. 한 남자의 인생이 24년 만에 멈춰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4시 20분 부산 항만 인근 임시구호센터 앞에 서린이 도착했습니다. 방금까지 컨테이너 사이를 뛰어다니며 새벽 배송 상하차 일을 했던 서린의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죠. 어깨가 욱신거리고 손목은 저리지만 서린은 구호센터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대로요. 오늘도 왔네, 서린아. 책임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서린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람들 앞에 서면 늘 그랬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갈 뿐 진짜 웃음은 나오지 않았죠. 힘들면 쉬어도 돼. 내가 매일 올 필요 없잖아. 괜찮아요. 서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누군가 오늘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게 서린이 여기 오는 이유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뒤 삶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의 눈빛을 보면 서린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죠. 응급구조사 시험 준비는 벌써 3년째입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학원도 못 다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건 서린에게 살리는 일만큼 의미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호센터 안은 눅눅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접수대 앞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어린아이를 안은 엄마, 지팡이를 짚은 노인,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청년. 모두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린은 접수대에 앉아 명단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씩 맞이했죠. 성함이요? 물으면서도 서린의 입가엔 그 습관적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차가워 보이는 미소요. 저 언니 웃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 보여?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진짜 웃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엄마 정희수는 늘 서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람아, 너는 웃어도 슬퍼 보여. 하람. 그게 서린의 본명이었죠. 가족들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윤하람.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린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접수를 받으면서도 서린의 눈은 계속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 사람, 호흡이 거친 사람,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부모. 응급 상황은 언제나 예고 없이 터지니까요. 서린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구호센터 형광등은 쉬지 않고 깜빡거렸습니다. 서린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받아 적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차갑게 습관처럼요. 새벽 5시 구호센터 밖으로 검은 SUV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접수를 받다가 창밖을 힐끗 봤어요. 차량 4대가 줄지어 서더니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무전기를 든 사람들이 주변을 훑었죠. 뭐야, 무슨 일이래? 봉사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현장 책임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다들 잠깐만요. 오늘 한빛해운 그룹 회장님이 방문하십니다. 취재진도 동행하시고요. 순간 구호센터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빛해운이라면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죠. 물류, 조선, 해운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책임자는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좀 정리하고 동선 확보해 주세요. 카메라 들어오니까 정돈 좀 하고요. 봉사자들이 우르르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물품을 정리하고 의자를 가지런히 놓고 먼지를 털었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온다는 것, 그리고 취재진이 온다는 것. 그 무게가 현장을 바꿨죠. 서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접수대를 지키며 명단을 계속 받았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서리는 자기 일만 했습니다. 서리나, 너도 좀 도와줘. 여기 사람들 접수 받아야 해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이 오든 말든 이 사람들은 계속 줄을 서 있었어요. 배가 고프고 지쳐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서린에겐 그게 먼저였습니다. 책임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린을 설득하진 않았습니다. 서린의 성격을 아니까요. 밖에서 차 문이 열렸습니다. 취재진이 먼저 내려 카메라를 들었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태훈 회장이었죠. 62세, 회색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위험이 느껴지는 걸음걸이로 구호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앞뒤를 호위했고 취재진은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찍어댔어요. 오늘 이렇게 구호센터를 방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태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멘트였습니다. 사진 찍히고 악수하고 몇 마디 던지고 가는 그런 방문이었죠. 태훈도 현장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훈은 책임자와 악수를 나누고 구호센터 안을 둘러봤어요. 물품 창고, 배식 공간, 임시 침대, 그리고 접수대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곳엔 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 적으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태훈의 시선이 서린에게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길어졌죠. 1초, 2초, 3초. 태훈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훈은 서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왜 이렇게 익숙하지? 태훈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4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정희수. 그녀의 젊은 얼굴이 바로 지금 서린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태훈이 서린을 바라보는 순간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줄 서 있던 한 가족 중 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껴안으며 울부짖었고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서린은 바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비켜주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열었고 서린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는 호흡이 가빠졌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래지고 있었죠. 과호흡이었습니다. 탈수와 저혈당이 겹친 상태였어요. 엄마, 아이가 언제부터 밥을 못 먹었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물만 조금. 서린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저혈당이 주원인이고 과호흡은 불안과 공포에서 온 2차 증상이었죠. 종이컵 물 말고
미지근한 당 보충부터요. 설탕물이나 꿀물 있으면 빨리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담요. 설인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봉사자들이 허둥지둥 움직였고 설이는 아이의 맥박을 짚으며 호흡을 체크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봐. 언니 보면서 따라해봐. 설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아이의 눈이 설인을 따라갔어요.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설탕물이 도착했고 설이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아이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체온 확인해야 해요. 담요로 감싸주세요. 공간 확보하고 사람들 좀 물러서 주세요. 설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설인의 지시를 따랐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죠. 5분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눈을 제대로 떴습니다.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뜻이었죠. 엄마. 아이가 엄마를 불렀고 엄마는 아이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설인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쉬게 해주세요. 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 받으시고요. 설인은 다시 접수대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털고 명단을 펼쳤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설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차갑게만 보였던 저 젊은 여자가 실제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태훈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취재진 뒤에서 멍하니 설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인의 손놀림, 침착한 판단, 그리고 아이를 살려낸 능력. 모든 게 태훈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저 아이는 누구지? 태훈의 머릿속엔 정희수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설마 그럴 리가. 태훈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미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자고 재촉했지만 태훈은 설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접수대에 앉아 차가운 미소로 사람들을 정리하는 설인. 그 모습이 태훈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인을 응시하고 있었죠. 24년 전 태훈은 정희수를 사랑했습니다. 대기업 집안의 후계자와 평범한 해양고 교사. 모두가 반대했던 관계였죠. 하지만 태훈은 상관없었어요. 이수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수는 늘 조용히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좋아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행복해했죠. 태훈은 그런 이수의 모습이 좋았어요. 복잡한 재벌가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설인의 얼굴이 이수와 너무 닮았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방식, 눈빛, 심지어 손을 움직이는 습관까지 모든 게 이수였어요. 태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태훈은 손을 떨며 물컵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원이 다가왔지만 태훈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태훈은 다시 설인을 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더 오래요. 설인의 윤곽, 코, 입술, 이마. 모든 게 이수였습니다. 아니, 젊은 시절의 이수 그 자체였죠. 설마 저 아이가. 태훈의 머릿속에 24년 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이수가 임신했을 때 태우는 기뻤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했죠. 하지만 형 강태경이 모든 걸 망쳤어요. 태경은 이수를 찾아가 협박했고 돈을 던졌고 거절당하자 더 잔인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조작, 가짜 검사 결과, 유산했다는 서류. 모든 게 완벽하게 연출됐죠. 태우는 그걸 믿었습니다. 이수가 아이를 지웠다고, 자신을 떠났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24년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이수를 지키지 못한 것, 아이를 잃은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저 아이가 만약 이수의 딸이라면? 아니, 만약 자신의 딸이라면? 태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태우는 다시 서린을 봤습니다. 이번엔 확신에 가까운 떨림이 있었어요.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태우는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태훈이 서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책임자는 태훈의 얼굴을 보고 약간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이요? 윤서린이라고 여기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응급구조사 준비하고 있고요. 윤서린. 태우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더 알아야 했습니다. 혹시 본명은 뭔가요? 태훈의 질문에 책임자가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본명이요? 아, 그거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 있더라고요. 유나람이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 순간 태훈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람. 그 이름이 태훈의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24년 전 이수가 임신했을 때 태훈에게 속삭였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 이름 하람은 어때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태훈은 그때 이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람이라고 하자. 우리 아이니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태경이 모든 걸 망쳤고 이수는 떠났고 아이는 사라졌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의 이름이 하람이라고요? 태우는 물컵을 쥐고 있다가 그대로 놓쳤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회장님, 비서와 경호원이 달려왔지만 태우는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호흡은 가빠졌어요.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태훈은 겨우 정신을 붙잡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실수했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기자들이 웃으며 넘어갔지만 태훈의 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얼굴도 이수랑 똑같고 이름마저 하람이라고?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태훈은 서린을 다시 봤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접수대에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미소를 띤 채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태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24년 동안 자신은 뭘 한 거죠?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재촉했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줘. 태우는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오늘 밤을 넘기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연락처, 주소 알아봐. 조용히.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우는 다시 서린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게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확인할 거야. 오늘 밤 반드시. 태우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알아봤어? 네, 윤아람. 현재 부산 영도구에 거주 중이고 어머니 정희수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정희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훈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서리는 이수의 딸이었고 아마 자신의 딸이기도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태훈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4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당시 태훈은 한빛태훈의 후계자 경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형 강태경과의 싸움이었죠. 태경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어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 태경에게 태훈과 이수의 관계는 위협이었어요. 평범한 교사와의 결혼은 한빛태훈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었고 후계 구도에서 태훈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었죠. 태경은 이수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던지듯 제안했어요. 떠나주면 5억을 주겠다. 이수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태훈이랑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태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자 더 잔인하게 움직였죠. 병원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수가 유산했다는 가짜 검사 결과를 만들었어요. 담당 의사를 매수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태훈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죠. 동생, 이수가 아이를 지웠어. 내가 싫었나 봐. 태훈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수에게 전화했지만 이수는 받지 않았어요. 태경이 이수의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이었죠. 이수는 태훈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경이 이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태훈이 내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어. 회사가 중요하대. 이수는 울며 태훈을 찾으려 했지만 태경의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모든 연락이 끊겼고 이수는 혼자 남았어요. 결국 이수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람을, 태훈의 딸을요. 태훈은 24년 동안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이수를 지키지 못한 것, 아이를 잃은 것, 모든 게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고 지금 구호센터에서 차가운 미소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태경에 대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분노요. 주소 알려줘. 지금 당장 가야겠어. 비서가 주소를 건넸고 태우는 운전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영도구로 가. 차는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24년 만에 이수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자신의 딸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태훈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돌아가. 회장님? 구호센터로 돌아가. 지금. 운전사는 의아해했지만 즉시 유턴했습니다. 태우는 숨을 가다듬으려 애썼어요. 이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죠. 차가 다시 구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라며 따라 내렸지만 태우는 손을 저었어요. 혼자 갈게. 따라오지 마. 태우는 구호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접수대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이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죠. 태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린은 태훈을 보고 약간 놀랐어요. 회장님 다시 오셨어요? 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태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가족은 누구랑 살죠? 서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둘이요. 태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둘이 아버지는 없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전 아버지 없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태훈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수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니. 24년 동안 아무 도움도 없이요. 어머니 성함은?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죠. 서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수요. 그 순간 태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정희수,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24년 전 자신을 떠났다고 믿었던 여자,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니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린이 놀라 일어나 태훈을 붙잡았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태훈은 서린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이수의 딸이자 자신의 딸이었죠. 고맙습니다. 대답해줘서. 태훈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서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태훈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주소. 지금 바로 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주소를 건넸고 차는 영도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태훈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24년 만에 이수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새벽 6시 좁은 골목길 끝에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태훈은 차에서 내려 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손이 떨렸어요. 24년 만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수가 나타났습니다. 50대가 된 이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피곤한 눈,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모든 게 태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수는 태훈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하니 태훈을 쳐다봤죠. 이수야. 태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왜 여기? 이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죠. 당신이 버렸잖아. 24년 전에. 왜 이제 와?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속았어. 형이 모든 걸 조작했어. 뭐? 이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훈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태경이 어떻게 기록을 조작했는지, 어떻게 연락을 끊었는지, 어떻게 모든 걸 망쳤는지요. 나는 내가 아이를 지웠다고 믿었어. 형이 보여준 서류 때문에. 나는 정말 몰랐어. 이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나도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혼자 아이를 키웠어. 24년 동안. 태훈도 무릎을 꿇고 이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 비상등 아래서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린이었습니다. 하람이요. 하람은 엄마와 낯선 남자가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수는 눈물을 닦으며 하람을 봤습니다. 하람아, 이분은. 이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대신 말했죠. 나는 내 아버지야. 하람은 멍하니 태훈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24년 전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어. 그런데 내 형이 모든 걸 망쳤어.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어. 하지만 넌 살아있었고 오늘 구호센터에서 널 봤을 때 나는 알았어. 하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 이제 와요? 24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리고 바로잡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이수가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아, 들어봐. 너한테 말 안 했지만 난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어. 하람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의 설명과 태훈의 증거 서류, 옛 사진, 기록 추정을 보며 하람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4년의 공백을 메우듯 천천히요. 그리고 새벽이 밝을 무렵 하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태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태우는 태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혔죠. 태경은 변명하지 못했고 태우는 후계 경영권보다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었죠. 하람아, 밥 먹어. 응, 엄마. 아빠도. 그래, 고마워.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엔 24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하람의 미소는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죠.